몽골 초원에서 바람처럼 일어나 대제국 원을 건설했던 몽골. 고려 또한 몽골의 말발굽에 짓밟힌 채 90여 년을 신음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정세가 급변, 원이 쇠퇴해지자 고려의 반격이 시작됐다. 1356년 파사부를 치고 쌍성 총관부를 회복한다. 1370년 올랄 산성을 공파하고 마침내 요성을 공략,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한다. 고구려의 영광이 고려 공민왕에 의해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고구려가 망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만주벌, 발해의 멸망과 함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던 땅, 고구려의 전사들이 넘나들던 드넓은 만주벌판, 바로 이 땅을 고려 말 공민왕이 북벌을 단행해서 수복했었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공민왕은 이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 스페셜 특집 1000명의 역사교사가 뽑은 역사 이야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고려의 북방 개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의 이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이 주제별로 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이 역사 속의 인물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정치 외교 분야인데요. 이 정치 외교 분야에서도 고려의 북방 개척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고려는 건국 초부터 이 고구려의 옛 땅 만주를 되찾으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려 말 공민왕에 의해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려 말 공민왕 때라면 고려는 90여 년간 원의 지배하에 있던 때입니다. 세계 제국 원에 시달려서 고려의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졌던 때. 자, 보십시오.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 요동을 장악하고 또 두만강 넘어 고구려의 옛 땅을 공민왕은 마침내 되찾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요동의 중심입니다. 이 공민왕의 요동 공략을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의주, 조부교, 도압록강, 진습요성, 급공발지. 고려군이 압록강을 건너 요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고 나옵니다. 요성은 어디일까요? 자, 먼저 그 요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넘어 차로 5시간을 달리면 태자하가 나온다. 태자하를 건너면 중국 요녕성 요양시가 나온다. 바로 이 요양시가 요동의 심장부였던 요성이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대한 탑이 있다. 백탑은 요양을 차지하려는 각국의 쟁탈전 속에서 한때 이곳을 장악한 금나라가 71m 탑을 세웠다. 요양이 금나라의 영토란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런 기념탑을 세운 것이다. 都要由辽阳这个地区呢来经过，所以辽阳地区在当时地理交通上也非常重要的，在军事上也占有非常重要的地位。历代呢在这里面呢发生过很多次战争，每一次战争都在辽阳呢这个周围进行的，所以每次呢辽阳战争地区的这个战争呢是决定到一个什么呢？当时战争的这个成败的关键。 환희, 길림, 대련, 조양 등
동서남북 요질이 있는 사통팔달의 요충지에 요양이 있다. 수양제 백만대군을 격파했던 고구려의 요동성이 바로 요양이다. 고려를 침입한 원은 평안도의 동령부를, 함경남도 지역엔 쌍성총관부를, 제주도엔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여 직접 지배했다. 그 후 고려의 강력한 요구로 원은 평안도 일대에 설치됐던 동령부를 지금의 요양으로 옮기면서 수만 명의 고려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사통팔달의 요지인 이곳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공민왕은 이곳을 찾다. 그렇다면 요성, 즉 요동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盖房上是盖的，但是房后还有一轱辘，哪个地方有？另外东边在东头啊，啊，离这多远还有？再查14户家吧。再上14户家啊。 1950년대 중국의 대약진 운동 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요동성의 모습을 이 마을에서 어렵게 확인할 수 있었다. 看这没？这个位置没？这个位置这土就是原来老城墙的土，看着没？这是在城墙中间，看着没？这是老城墙土，这土是山河土，跟别地方土不一样。啊，对，这是老城墙土。你要拆土样，你把它拿走。 돌담과 흙무더기에서 우린 예성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看着没？往上到这个位置，往上是砌的层砖，往上是3丈6，宽3丈6。我们站这位置呢，这土就是城墙中心，铺在墙的面上。 위용을 자랑하던 요동 성벽은 초란 담벽으로 남아 있었다. 现在这块是城砖，这块是城砖，脚下面这个是城砖，这也是城砖，这是城砖，这是城砖，这是城砖，这属于面砖，这个属于墙砖，这也属于墙砖。墙砖厚，面砖薄。 얼마 남지 않은 성벽을 통해 요동성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주민의 증언 속에서 요동성의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릴 적에 본 요동성의 형태를 집주인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这点一个东门，正对现在的大势里，东门，这点有个高丽门，高丽门所说就是唐朝那阵儿啊，就是显威往这边进贡。高丽门，高丽门，高矮的高，高丽门。 당시까지도 동문 바로 옆엔 고려문이라는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它这个来向呢是从这么来，就从北走，从北走，走到这边，再往前走，比如说现在过去30里，半截路，这回二河顺，二河顺一直通到现在就是木鱼石的南。 성 내부의 구조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这个小 문은 물론 성안 도로까지도 하나하나 그려 보였다. 哎，就对到现在，我画成果这个。 주민들의 증언으로 요동성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을 주변을 흐르는 하천은 요동성의 해자였다. 성의 윤곽뿐 아니라 방어체계까지도 남아있는 셈이다. 그리고 요양시를 휘감아 흐르는 태자하는 요양을 지켜주는 천연 방어벽이다. 요동성은 이중의 해자가 있었다. 우린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요동성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윤영성 문물연구소 역사학자들의 자문을 구했다. 중국 사설을 통해 요동성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었다. 이 책은 요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다. 원말 명초에 요동의 각종 지도들을 모두 모아두었다. 산천과 도로, 거주지 등이 아주 상세하다. 당시 요동 지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요양 지역을 그려놓은 지도에서 요동성의 구체적인 모습이 확인된다. 요동성 내부를 그려놓은 상세도도 있었다. 긴 직사각형 성벽을 따라 태자하가 남북으로 흐르다 다시 동서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성 안의 각종 방어 시설도 보인다. 잘 구획된 도로와 주택가, 관공서들,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요동성, 원나라의 요성이다. 마을 주민의 증언과 일치한다. 요동 평야 한가운데 태자하를 방어막으로 삼아 세워진 요동성은 이렇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20-30m 높이의 거대한 요동성. 수나라 100만 대군도 넘지 못한 고구려의 자랑이었고 거란의 중심 무대였고 원의 동북아 지배 중심지였다. 바로 이곳을 공민왕이 장악했던 것이다. 고려사에는 고려의 요성 정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공민왕에 의한 요동 정벌의 기도는 고려 초일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북진 정책의 한 발로였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멸망으로 인해 만주 지역이 상실한 약 600여 년 이후에 이를 회복하려는 민족사에 있어서 일대 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요동 정벌, 그것은 원의 식민지배로부터 자주성을 회복하겠다는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의 완성이자 고구려의 후예임을 자부하던 고려의 상징이었다. 이 요동성은 산 위가 아닌 너른 평지 위에 지어진 성입니다. 거대한 돌성이었던 이 요동성은 수나라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아주 자랑스러운 고구려의 성이었습니다. 성 아래 흐르는 강 태자하는 이 성을 방어하는 해자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성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정말 만주벌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요양행성의 수도였던 이 요새 중에 요새 요동성, 수나라 100만 대군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이 난공불락의 성을 이 공민왕은 어떻게 함락했을까요?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요동의 중심부였던 요동성을 공격하고 만주를 되찾기 위해서 이 공민왕은 20여 년에 걸쳐서 아주 치밀하고 끈질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인 압록강, 북한의 신의주와 중국의 단동시는 옛부터 압록강을 사이에 둔 양국의 관문이다.
압록강 건너 중국의 첫 도시 단동.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딛고 가야 할 도시다. 본격적인 요동 공격을 위해 공민왕은 이곳에 교두보 확보 작업을 한다. 고려사는 이때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압록강을 건너 격파한 파사부. 파사부는 단동에 있었던 원의 중요한 역참이었다. 원은 요동의 주요 도로에 역참을 설치했는데 이곳이 바로 파사부 참이 있던 곳이다. 역대로 이곳은 역사의 고비마다 격전이 벌어지던 곳이다. 러일 전쟁 때도 만주 진출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이곳에서 충돌했다. 这婆娑府啊，不但这个文献上记载，这个地方就是现在的九连城，有的说是虎山，有的说是九连城。经过考证的话，还是主要上是九连城，因为九连城是一个中国古代一个重镇，也是通往朝鲜半岛过鸭绿江的一个重镇。这个中国的过去历朝历代的话呢，往朝鲜半岛这个运送这个贸易也好，是政治往来和这个运送运送其他的物资也好，都是经过这个地方。 파사부는 고구려의 구련성이었다. 요동으로 들어가는 첫 길목인 파사부를 국민왕은 교두보로 확보했다. 한반도에서 요동지방 핵심 지역으로 가는 데는 몇 가지 길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지름길이 될 수가 있고 가장 안전한 길이 바로 신의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단동 지역에 도착한 다음에 봉성을 거치면은 중간에 있는 본계를 거쳐서 요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상당히 중요했고요. 특히 고구려 시대 때에는 바로 이 지역을 통과해서 서로 적들이 오고 가고 또 우리 고구려군이 요동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루트로 사용됐습니다. 파사부 확보 후에 국민왕은 요동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한다. 조선왕조 건국의 정당성과 태조 이성계와 그 선조들의 위협을 찬양하고 있는 최초의 한글 서적 용비어 천가. 태조 이성계가 요동정벌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있다. 올날 산성 정벌. 그것은 고려군이 본격적인 요동정벌을 앞두고 단행한 마지막 정비 작업이었다. 그렇다면 올날 산성은 과연 어디인가? 올라산성, 우라산성 등 여러 가지 오로산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온 거는 만주어를 갖다가 한자로 표기할 때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라라든가 우라라든가 하는 건 그 만주어 여진으로서 우라라는 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산성, 우라산성 등은 옛날 그 고구려 때에 쓰던 그 성을 그대로 여진족이 쓰면서 이름만 바꾸어서 불렀던 것인데 오늘날 그 온여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인구 30만의 자그마한 도시인 환희는 압록강 중류에서 50여 킬로미터 북쪽에 있다. 고구려 700년의 역사가 이곳 환인에서 시작됐다.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환인시의 북쪽엔 특이한 모습의 산성이 있다. 마을 뒤에 우뚝 솟아있는 산성, 오녀산성이다. 산성이라기보단 거대한 바위산처럼 보이는 오녀산성은 마치 바위 병풍을 펼쳐놓은 듯 산 중턱부터는 사방이 직벽에 깎아지른 절벽이다.
산성 입구에는 중국 측이 세워둔 고구려 첫 수도란 표지석이 있다. 오녀산의 험한 능선 끝자락엔 전형적인 고구려 산성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구릉을 긴 성벽으로 둘러막았다. 이 성벽이 고구려의 첫 수도를 지키던 산성이다. 성벽은 큰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구조다. 2000년 세월을 견디고 남은 성벽이 그것을 말해준다. 为什么修这么险要的城墙呢？就这个地方地势啊，在整个五女山山城中相对它比较平缓，所以说呢，这个高高的研究在这里修上3米多高，2.5米宽的一个这么样一个城墙。 성벽을 넘어서도 성 안으로 진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200~300m 직벽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站在那个地方拿杆红缨枪，这是一夫当关，万夫莫开。上一个，哎，对。 암벽 틈새에 몇 군데 통로만 장악하면 이곳은 철옹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오녀산성이다. 해발 820m의 산 꼭대기에 오르면 꽤 넓은 평지가 나타난다. 성 안의 남북 1km, 동서 300m의 넓은 평지는 방어군이 주둔하기에 충분하다. (2000여 년) 전 고구려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첫 왕궁을 지었다. 궁터 자리엔 아직도 주춧돌이 남아있다. 돌로 정교하게 쌓은 이 시설은 당시 군수물자나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로 추정되고 있다. 산 정상에서 보면 환인 시내가 막힘없이 한눈에 들어온다. 고려가 요동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화사부와 함께 이곳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했다. 고려사엔 오녀산성 정벌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오녀산성이 가진 전략적 가치는요. 압록강 중류에서 요동성을 공격할 때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두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을 놔두고 갈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었던 토착 세력이라든가 다른 적대 세력에 의해서 배후를 공격할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동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환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장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동성으로 통하는 양대 길목 장악. 그것은 요동성 정벌의 성공을 이룬 공민왕의 승부수였다. 저는 지금 이 배를 타고 이 압록강의 지류인 이 혼강을 따라서 고구려의 첫 도읍지인 환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산이 바로 오녀산성입니다. 웅장한 모습이 정말 고구려의 수도답습니다.
이 직벽으로 깎아지른 저 절벽이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를 기세입니다. 여기가 바로 해발 820m 오녀산성의 정상입니다. 야, 여기서 보니까 이 환인 시내와 혼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군요. 이 사방이 절벽으로 휘둘러서 이게 마치 암벽 등산로처럼 아주 가파롭습니다. 그냥 올라오기도 이 아슬아슬한 절벽길인데 여기서 이 전투를 치렀다는 것이 도저히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이 저 산성 아래 움직임이 한눈에 파악이 돼서 공격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천혜의 요새인 이 오녀산성을 이 고려군은 어떻게 함락을 했을까요? 이 불가사의한 승리의 비결이 뭔지 대단히 궁금해지는데 그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녀산성에서 고려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용비어천가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고려사는 다음과 같이 전투를 묘사하고 있다. 이성계가 편전 70발을 쏘아 모두 얼굴에 맞췄다. 편전, 바로 이 편전에 승리의 비밀이 담겨 있다. 편전은 어떤 무기일까? 우리 민족의 무기 중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가 활이었다. 편전은 화살의 일종이다. 일반 화살의 절반이 채 안 되는 30cm 크기다. 이 짧은 화살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보통 우리가 활을 쏠 때는 요 오니를 시위에다 걸어서 이렇게 쭉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초 끝에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보통 쌀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편전은 짧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보통 화살을 걸어서 당기듯이 이렇게 당기면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편전을 쏘려면 이런 덧살이 필요하다. 덧살은 작은 대나무를 반으로 잘라 만든다. 편전에 덧살을 씌워 시위를 당길 수 있게 한다. 편전을 쏘는 데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덧살을 타고 날아가는 화살은 상대방의 눈에 화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피할 수가 없다. 덧살은 편전이 안정적으로 날아가는 궤도를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편전은 멀리 강하게 날아갈 수 있다. 일반 활과 편전의 사정거리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먼저 일반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225m 지점에 떨어졌다. 이번엔 편전. 편전의 사정거리는 317m. 편전이 일반 화살보다 100여 미터 더 멀리 나간다. 이것은 전시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소총탄을 만드는 방위 산업체인 주식회사 풍산의 도움을 받아 속도 측정을 해봤다. 2개의 막을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다. 주로 소총탄 실험에 사용된다. 속도가 빠르면 곧 관통력이 크다는 것이다. 일반 활과 편전의 속도 차는 어느 정도일까? 일반 활과 편전의 속도 실험 결과는 오차 없이 정확하게 컴퓨터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된다.
일반 화살을 먼저 쏘았다. 일반 화살의 속도는 초당 59.8m다. 이번엔 편전. 편전의 속도는 초당 71.8m. 일반 화살보다 초당 12m가 빠르다. 이 편전이 바로 고려의 비밀병기였다. 고려 말기의 이 군사 편제 방식은 고려 전기와는 다르게 원의 영향을 받아서 천호 그리고 만호 단위와 같이 개별 군사 집단이 하나의 어떤 전투력의 중심이 되는 이러한 편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군사 단위에서는 지휘자가 어떠한 능력을 갖느냐 하는 것이 당시 전투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계와 같이 활을 잘 쏜다든가 아주 격구에 능하다든가 말타기를 잘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뛰어난 기동력과 전술을 가진 장수가 거느린 군사 집단은 역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군에 대한 원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고려군은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 말의 뛰어난 명장들 중에서도 단연 이성계의 활약은 눈부신 것이었다.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의 뛰어난 전투력의 또 다른 비결은 기마술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에선 단오 때면 격구 시합을 즐겼다. 공민왕 때 이성계도 격구 선수로 선발돼 시합에 나갔는데 말 위에서 언막이란 어려운 기술을 보이자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놀라워했다. 당시 이성계는 최고의 격구 선수였다. 격구와 기마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격구체다. 등나무를 가지고 만든 1m 20cm의 길인데 끝부분은 공을 담을 수 있게 돼 있다. 나무로 만든 격구공, 지름은 7cm다. 말을 달리며 격구체로 공을 치거나 던져 장문, 즉 골대에 넣는 경기가 바로 격구다. 격구는 배지, 수양수, 치니매기 등 다양한 기술을 말 위에서 겨루는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에선 군인들 기마 훈련의 한 과정이었다. 고려 시대의 그 격구는 무관들의 제일 그 중요한 스포츠의 한 과목이고 또 훈련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말을 그만큼 다뤘어야지만이 말을 타고 기사를 한다든지 창을 쓴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평상시에 유의적 놀이로다 격구를 수련한 것 같습니다. 고려사에는 격구가 군인들의 훈련에 사용됐다는 기록이 끊임없이 나온다. 편전이란 신무기와 뛰어난 기마술을 지닌 막강한 고려군이 있었기에 공민왕의 북벌은 가능했던 것이다. 이거 채에다 공을 얹어 놓는 것도 힘이 든데 이걸 들고서 말을 달리면서 이 격구체로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이 격구는 그야말로 이 군사들의 기마 훈련으로는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민왕의 북벌 준비는 이렇게 군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민왕 즉위 원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 제추 지서, 인비궁일 시오십, 또 검일 과일 여루 숙문관. 제추부터 이서에 이르기까지 활과 화살, 또 칼과 창을 들고서 사열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제추란 가장 높은 벼슬아치인 제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서란 가장 낮은 하급 관리인 아전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공민왕은 군사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무장을 시켜서 이 북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공민왕은 즉위 원년부터 만주 수복 전쟁을 대비해서 이 만반의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원나라의 집에 시달리던 고려, 쓰러져가는 옛 영광을 되살려낸 공민왕. 그는 과연 어떤 왕이었을까요? 개성 시내를 벗어난 아늑한 산자락 복명산 중턱엔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봉분이 있다. 고려 31대 왕인 공민왕과 그의 왕비인 노국공주의 능이다. 공민왕은 원황실의 공주인 노국공주와 결혼했다. 당시 고려왕은 원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아야 했다. 그뿐 아니라 고려의 왕자는 원에 잡혀와 볼모로 지내야 했다. 공민왕도 12살 때부터 10여 년간을 원의 볼모로 있었다. 고려의 정치는 원이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공민왕의 형이었던 충혜왕은 정치를 잘못한 책임을 지고 원나라에 잡혀와 독살될 정도였다. 어린 조카인 충모왕, 충저왕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국정이 더욱 혼미해지고 있을 때 자신은 원의 수도인 인질로 잡혀가 장시간 머물고 있으면서 원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자주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1351년 22살 공민왕은 마침내 오랜 볼모 생활을 마치고 고려로 돌아와 고려 31대 왕위에 오른다. 즉위하자마자 공민왕은 강력한 반원 정책을 펴나간다. 당시 고려엔 몽고풍이 만연했다. 공민왕은 먼저 원의 복식과 변발을 금지하고 모든 관제를 고려의 관제로 되돌린다.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기 위해 공민왕의 개혁은 신속히 진행된다. 원의 연호를 폐지하고 모든 법률과 제도를 고려 초의 전통으로 되돌린다. 공민왕은 당시 원의 권력에 기대어 권세를 누리던 기철, 권겸, 노책 등 부원 반역대를 숙청함으로써 내부 개혁을 완결짓는다. 당시 원의 권력의 아부에서 살아갔던 부원배 세력에 대한 하나의 경종이자 고려가 이전 본격적인 반원 정책의 출발이자 상징이라는 점에서는 이건 대단히 혁명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공민왕 반원 개혁 정책의 상징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공민왕 즉위 당시 중국 대륙은 격동기였다. 전국 각지에서 원에 반대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주원장은 명을 건국하고 원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있었다. 공민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한 반원 자주화 정책을 단행했다. 원간석기 이후에 누적된 사회경제적인 모순을 척결하고 새로운 하나의 개혁 정치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민왕이라는 군주는 고려 역대 34명의 국왕 가운데 태조 왕건과 비교될 수 있는 대단히 뛰어난 정치가이자 훌륭한 군주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정비가 끝나자마자 원에게 빼앗긴 쌍성, 즉 함흥 이북의 영토 회복에 나선다. 쌍성 총관부는 고려의 영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주둔해 있던 몽고군은 고려 정부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의 하나였습니다. 또 이 지역의 지배층들은 부원 반역배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고려의 왕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었습니다. 반원 정책을 추진한 공민왕으로서는 영역의 회복이야말로 자주성의 첫 발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의 군대가 100년 가까이 고려 땅에 주둔해야만 했던 치욕을 씻고 건국 이래 꿈꾸었던 북벌을 완성한 공민왕. 그는 고려의 자주성을 되살린 위대한 고려의 왕이었다. 공민왕은 고려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만주 수복 전쟁을 벌인 왕입니다. 이 당시 이 원은 이 동령부와 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이 지역을 직접 통치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이 동령부와 이 쌍성 총관부를 치고 만주를 수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점령하고 그 수복한 땅이 어디까지였는지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대략 함경도 일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은 또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몰아내고 어디까지 북진을 했었는지 공민왕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이 전하께서 원나라의 쌍성 총관부를 치고 수복하신 땅을 두고 이 논란이 많습니다. 이 왕께서 수복하신 이 두만강변의 경계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읽어보. 이것은 조선왕조 태종실록인데 여기서는 내가 수복한 땅이 공험진 이남이라고 기록해 놓았소. 그렇다면 공험진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내가 회복한 땅의 경계를 알 수 있을 것이오. 자, 이것은 태종실록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16년간 공민왕 공험진 이남 환속 본국 위정 관리 관치. 지정 16년에 이 공험진 이남을 본국에 환속하여 관리를 정하고 관할하여 다스렸다. 여기서 이 지정은 원나라 순제 연호니까 지정 16년은 서기 1356년. 그러면은 이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치던 바로 그때의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치고 수복한 땅이 공험진 이남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공험진이 바로 북쪽의 경계가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 공험진이 어디인지만 밝혀내면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박물관엔 17세기 조선시대 때 그려진 귀중한 화첩이 있다.
북관유적도는 함경도에서 무공을 세운 인물들의 활약상을 담고 있다. 전투 모습이 생생하고 박진감이 넘친다. 그림엔 해설도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북관유적도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그림이 한 점 있다. 척경 입비도란 제목이 달린 그림인데 바로 여기에 공험진의 단서가 있다. 해설엔 고려 예종 때 여진을 쳐서 삼성을 뺏고 새롭게 육성을 쌓은 윤관 장군의 전공이 소개돼 있다. 새로 쌓은 육성 중 최북방 경계인 공험진의 선춘령의 비를 세우는 장면이란 설명이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바로 윤관 장군의 북방 개척을 이야기하고 있다. 고려사에서는 이 역사적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려사는 새로 축성한 육성 중 공험진에 고려의 최북방 경계비를 세웠다는 사실도 확인시켜준다. 고려 국경의 최북단에 있었다는 공험진은 어디일까? 세종 때 실측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지도다. 특히 두만강 유역 북방 지역을 자세히 그려놓았다. 백두산과 두만강의 모습이 뚜렷하다. 여기에 공험진과 선춘령이 표시돼 있다. 놀랍게도 공험진과 선춘령은 두만강 너머에 있었다. 이 가치는 여기 동북면 지역, 다시 말해 함경도 지역에 두만강 북쪽에 여기 해령, 종성, 온성, 경성, 경원 등 오진, 즉 육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공험진이 이 남쪽에 한몽평야에 있다는 그런 설이 일반적인 설이지만 이 지도에서는 분명히 공험진은 이거는 한몽평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구성 가운데 제일 북쪽에 있었던 공험진이라든가 또 그 공험진의 가장 북단에 있었던 선춘령의 비를 세웠던 이 지역이 바로 두만강의 북쪽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 이 지도로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험진이 두만강 이북이란 근거는 세종실록 지리제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경원 도부가 있던 경원은 지금의 함경북도 샛별군이다. 경원 도부 북쪽 700리에 공험진과 선춘현, 즉 선춘령이 있다는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제엔 공험진과 선춘령 가는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북쪽에 3리쯤 되는 곳에 두만강탄이 있다. 경원의 소다로에서 북쪽으로 30리를 가면 어두하연이 나오고 다시 북쪽으로 63리를 가면 두만강탄이 나온다. 다시 북으로 90리를 가면 오동 사오리참이 나오고 여기서 북으로 60리를 가면 하이두운, 다시 북으로 100리를 가면 나오는 영가 사오리참 부근에 공험진이 있다는 것이다. 이 기록만 따르더라도 최소한 공험진은 두만강 이북 340리 지점이다. 다른 기록들에도
백두산으로부터 동북 쪽에 있다든지 또는 천령에서 1700리 바깥에 있다든지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은 적어도 300~400리 두만강으로부터 북상한 지역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은 공험진이나 선춘령은 지금 연길 지방, 옛날 간도 지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려의 최북방 경계 공험진은 과연 연길 지역일까? 1900년 초 일본이 작성한 통감부 임시 간도 파출소 기요. 당시 간도 지방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극비 보고서다. 여기에 중요한 실마리가 있다. 당시 일본은 간도, 즉 연길의 유적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발견이 이 보고서에 있다. 연길시의 국자가 서쪽 1.5리 지점에 있는 포이하 통하 강물에서 커다란 석비를 발견했는데 마모되고 남은 20여 자의 글자에 그 단서가 있다. 무자년이란 글자다. 무자년은 언제인가? 이때는 바로 고려 예종 3년 때를 말한다. 바로 윤관이 공험진에 비를 세운 그때다. 그렇다면 이 비석이 바로 공험진 비인가? 공교롭게도 윤관의 그 공험진 비를 설치한 해가 무자년입니다. 그래서 무자년이 같기 때문에 우선 그 공험진비로 추정하는 한 단서로 잡았고, 또 세종실록 지리지에 그 공험진비의 내용들을 전부 호인들이 깎아서 버렸다고 했는데, 역시 이 새롭게 건져 올린 비도 거의 깎여서 없어지고 불과 20자밖에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에 이것이 공험진비라고 단정하는 그런 전거로 삼게 되었습니다. 중국 연길. 두만강을 건너면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주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도 지역의 중심지다. 연길의 중심가 국자가. 이곳엔 해방 전까지만 해도 일제가 발견한 비가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해방 후 이 비는 중국 당국에 의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실제로 그 비를 봤다는 증언자도 많다. 내가 그때 수학교 5학년이니까 39년도 가량 될 겁니다. 38년, 39년 그때입니다. 그때 그 있었어요. 그 여기 사는데 모두 이 공지입니다. 이게 지금은 뭐 꼴뚝 들었었지만 그때 저기 비석이 저기 한 12가 있었어요. 여기에 공험진비로 추정되는 비가 있었다고 한다. 국자가에서 서쪽으로 1.5리 지점. 이곳에서 비는 발견됐다. 윤관이 비를 세운 곳은 고개인데 왜 물속에서 비석이 발견됐을까? 그 지점 말하면 대체로 이곳인데 딱 어느 곳에서 나왔다고 지금 추정하기는 바쁩니다. 그럼 대체로 이 부분이겠다. 그리고 이 비석이 그때 강바닥에서 나왔다 했는데, 그래 이 강바닥에서 나온 거 보게 되면 이거는 원래 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져 온 것이다. 이게 혹시 비석의 크기는 3m, 무게는 수천 킬로그램에 이르렀다고 한다. 무게를 감안할 때 비석은 멀리서 가져오진 못했을 것이다. 공험진의 선춘령은 연길 주변의 산일 가능성이 커진다. 고려의 최북방 경계비인 공험진비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연길 북쪽에 있는 북대고성이다. 산 정상엔 토성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중국사학계에서는 이곳을 고구려 산성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서 보면 연길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고려군이 이쪽으로 들어왔다면 이곳은 아주 중요한 군사시설로 사용됐을 것이다. 이곳이 공험진의 선춘령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임엔 틀림없다. 그 연관비가 이게 이제 강바닥에서 발견되었는데 물론 이게 강바닥에 원래 새가 살 수는 없는 게로 이게 부근에서 옮겨온 것이었는데 만약 우리 이 비가 혹시 이런 지대가 별 높은 이런 곳에서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고려의 최북방 경계인 공험진. 정확한 위치는 좀 더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다. 그렇지만 최소한 두만강 건너 연길 북방에 공험진이 있었다는 사실은 명확해진다. 동으론 간도 지역까지, 서쪽으론 요양까지 고려의 공민왕은 옛 땅을 되찾는 북벌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다. 연길에서 요양까지 이 드넓은 만주 땅이 바로 공민왕이 수복한 땅입니다. 즉위한 지 5년 만에 쌍성 총관부를 확보하고 두만강 넘어 동만주를 회복하고 끊임없이 준비해온 결과 고구려의 영광이 깃든 땅 이 만주를 되찾았습니다. 원의 종속국임을 단호히 거부하고 고려 재건에 나섰던 개혁군주 공민왕. 공민왕의 이 만주 수복은 이렇게 완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공민왕은 이 만주 땅을 오래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남쪽으로 침입해오는 왜구와 또 날로 강성해지는 이 명나라의 압력에 이 만주 땅을 오래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이 만주가 우리 땅임을 선언하고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민왕의 만주 수복의 결과는 이후 조선이 두만강 유역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만주가 우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해 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공민왕의 북벌의 성과였던 것입니다. 역사 스페셜 특집 1000명의 역사 교사가 뽑은 역사 이야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 고려의 북방 개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민왕은 우리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이 만주 땅을 되살아나게 해주었습니다. 공민왕의 만주 수복전쟁, 그것은 바로 우리 역사상 마지막 만주 공략이었던 것입니다.